안녕하세요. 대박전국 선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휴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 국내 증시는 또다시 주춤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916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역시 940선까지 빠지며 약세 보였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결국 6만 원대로 주저앉으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기관의 매수세에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며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지만 아직은 이 변동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투자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전국 선데이 1부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우신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지금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2주 전에 뭐 말씀드렸던 포인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와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강력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물론 이번 주는 그나마 좀 그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반등장이 수목금 3일 동안 연출이 됐는데, 사실 7월 달도 7월 달이지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넘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손실이 누적이 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도 '저점이 이게 진짜 나온 것인가.'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강력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썼는지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도 그렇고 뭐 상승도 그렇고 사실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7월 달, 8월 달, 9월 달 3달 동안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달도 이번 주 막판에 좀 반등을 했지만 10월 달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즉 3 개월 이상 조정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제 파동 측면에서도 한번 다른 사이클이 올 타이밍이 머지않았다라는 측면도 될 수가 있고, 뭐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찬바람이 불면서 곧 연말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이제 다시 연초로 넘어가게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연말 연초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0월 달부터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큰 그림 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가 1 년치 차트다 보니까 뭐 화면상 뭐 이렇게 크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수목금 요렇게 3일 동안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뭐 좀 작게 보이겠지만 2,900 에서 3,000 포인트대까지 3일 동안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인제 2주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2주 전에가 이 RSI 지표가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한 2,900 정도 지수가 인제 위치를 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올라간 게 한 100 포인트 정도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국면에서는 탈피를 하고 지금 3,000 포인트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월 달도 10월 달 첫 거래일 대비해서는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월봉이 음봉이라는 건데, 이미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현재까지도 총 4 달째 현재 월봉상 음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의미고, 이 밑에 있는 RSI 지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보라색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 보통은 인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케이스가 1 년에 많아야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1 번,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달에 1번, 벌써 2 차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윗단의 주황색 선 위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가 과열권인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과열권까지 올라갔었던 적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 이 연말 연초 요 시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뭐 되돌아보면 대형주들이 막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굉장한 강세장을 그 당시에 이제 보여줬었는데 3천 포인트를 처음 돌파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도 지수지만 RSI만 놓고 보면 연초에 최과열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시점은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초에 굉장히 강했던 투자 심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3월 달에 한번 큰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무난한 그러한 뭐 평이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또 지수가 이렇게 레벨 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한 2번 정도 올해 증시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수는 뭐 2,900까지 얼마 전에 내려오고 지금 3,000을 막 회복한 그 상황이긴 하지만 고점이 6월 달에 기록했던 3,300이거든요. 고점이 3,300. 그리고 얼마 전에 기록했던 2,900이 올해 최저치예요. 자, 그러면 한 4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 사실 연초에도 지수가 3,10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연초에. 자, 연초에 3,100에서 현재 3,000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별로 안 빠졌죠. 연초 시작 대비해서. 그런데 RSI 지표는 과열 매수권에서 지금은 과매도권까지도 내려와 있다라는 거.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나와서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는 투심이 가장 강했던 때, 이때가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 고점을 형성을 하는 시기였고요. 반대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투심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지나고 보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는 좀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 파생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 온 주체가 누굴까요? 외국인일까요? 그게 사실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동학개미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을 갖다 붙였었는데 항상 시장에서 개인이 사면 증시는 빠지고 개인이 팔면 증시는 오르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개인들이 샀는데 증시가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기저에는 주식 말고 파생에서의 큰 흐름이 있었어요. 이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근간이 돼서 시장을 같이 끌고 간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생 시장을 봐야 지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였는데 우리가 증시가 언제부터 반등을 했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수목금.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장중 흐름을 보면 아시아 증시가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사실 애매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수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9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도 9시부터 10시까지 상승을 하고 하루 종일 플랫하게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수요일, 목요일 연이틀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이제 파생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나왔던 이제 페이오프라고 해서 그 세로로 이렇게 빨간 요 선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가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지금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요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파랑색, 요 하늘색이 개인입니다. 여기 외국인이고요. 이쪽 우측 방향이 지수가 상승하는 방향이고, 요게 상승이고요. 이 좌측 방향으로 갈 때 지수는 하락한다라는 의미인데, 지수는 지금 이 선에 있는 거죠. 종가는. 그런데 이번 주 보면 수목금 반등을 주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아침 우리나라 장 시작할 때 이 지수가 한 요 정도 선에 있었어요. 요 정도 선에. 여기에 있다가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종가 때 여기까지 이제 지수가 이동이 된 겁니다. 즉 상승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수요일 아침까지 있었던 이 구간은요. 보시면 이 보라색이 빨간 점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즉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고요.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이었어요. 이번 최근 9월달, 10월달의 특징이 개인들의 품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품매수를 했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하방에 대한 수급이 집중이 됐을 때는 지수는 오히려 반등을 하기 마련인데 계속 하락을 해왔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단 이틀 만에 지수를 이만큼 당겨 놓으면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풋이 이틀 동안 거의 뭐 휴지 조각으로 이제 전락했어요. 하루에 80에서 90%씩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보라색 외국인들의 수익 그래프가 올라오고, 이 하늘색 개인들의 수익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역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수요일, 목요일 날 지수를 당기면서 수혜를 본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주체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의 혼매수 수급들이 이때 이제 하루에 80%씩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틀 동안이나 이제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수요일, 목요일 지수를 반등을 시키면서 수혜를 본 게 외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수를 어떻게 반등을 시켰느냐? 결국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모두 9시부터 10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6,000계약이 넘는 그러한 선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1,134계약에 이제 선물 매수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수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선물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타 아시아 증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고, 그 사이에서 9월달, 10월달 동안 집중적으로 풋을 매수했던 개인들이 손실로 전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지수를 올려놨다라는 건데, 그럼 금요일 증시가 사실 중요하겠죠. 금요일 증시가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미국 시장이 실적 이슈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요일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3일 연속 상승을 보이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는데, 사실 최근 몇 달간은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었어요. 이런 연속적인 상승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 거래량이 없이 내려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큰 그림 한 1년치를 놓고 봐도 어떤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포지션까지 현재 상황이 10월 중순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3,000포인트도 하회를 하면서 2,900까지도 지수가 내려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은 많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반등을 보일 땐 또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이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죠. 즉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과열돼 있긴 합니다. 지금 상황.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신용 잔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신용 잔고가 얼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대 매매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수급적인 논리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숫자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는 올해 3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3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거래소 시장의 신용 잔고율입니다. 그 거래소 시장의 신용 잔고율을 가장 낮은 숫자로 소팅한 데이터예요. 가장 낮은 숫자부터 정리를 한 거죠. 옆에 좌측에 날짜를 보시면 10월 13일, 10월 12일, 10월 8일, 7일, 6일, 5일, 10월 1일. 제가 가장 낮은 숫자로 소팅을 했다라고 했는데 전부 10월 달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바로 밑에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달이 또 증시가 한번 빠졌던 그 시기거든요. 지금 신용 잔고율이 1.38%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올해 1년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5에서 1.6을 계속 넘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1.3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좀 지수가 하락을 했던 3월 달 같은 경우도 1.5 정도에서 잔고율을 유지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올해 들어와서는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죠. 물론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과거보다는 1.38이라는 숫자도 뭐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1년을 놓고 봐서는 가장 낮은 숫자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기사들이냐면 반대 매매 연간 기준으로 연간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반대 매매가 그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9월 달, 10월 달 동안. 신용 잔고율은 올해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숫자고 반대 매매는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특히 코스닥인데 코스닥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인 종목의 비율 얼마나 될까요? 과연? 코스닥 종목들 중에 전체 종목 중에서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나와 있는 종목들 70에서 80% 비중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선 지금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나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올해 내의 고점에서. 그만큼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 낙폭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7, 80%면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확실히 많이 빠져 있는 자리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 우선 호재. 아니 뭐 최근 같은 증시에서 호재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호재는 그겁니다. 많이 빠졌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어요. 그것도 단기에 많이 빠졌다. 이만큼 호재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기. 지금 이제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증시는 12월, 1월 달은 항상 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말연초 장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10월 중순, 10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11월만 어떻게 잘
지나가면 바로 연말 연초 장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시기상 항상 좋았던 그 시기의 초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악재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악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원래 안 좋을 때는 온갖 언론에서 이제 악재로 얘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악재가 많이 우리가 악재를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올 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시장에 나쁜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였어요. 뭐 지수가 4천 간다, 5천 간다, 뭐 말도 많았던 시기가 올해 초였거든요, 불과. 그때는 이제 호재밖에 시장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어떤 가격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향후 이 가격 모멘텀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가 또 항상 강했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라면 악재는 사실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어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력난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난, 뭐 천연가스가 연일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유가가 신고가를 80불을 돌파하는 뭐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에서 얘기가 된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테이퍼링은 해야 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테이퍼링은 해야 되는 거죠. 풀어놓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건데,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국소적으로는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부터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이슈가 또 있었죠.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사실 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은 결국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정말 증시에서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두 가지 매크로 지표를 건드는 그러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니지만, 일단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중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테이퍼링은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해야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 영역이고, 사실 테이퍼링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테이퍼링은 워낙에 그동안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사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늦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우리가 악재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악재로 많이 대두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한순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고, 그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또 면밀히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미국 시장 반등의 요인이 뭐였냐면 실적이었어요. 새삼스럽게 실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 시장은 갑자기 실적을 보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이 상승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되다 보니까 생각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해준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는 이제 실적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실적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많은 이슈들이 묻히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지금이 딱 과도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악재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실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여러 요인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증시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증시라는 게 항상 그래요. 보면 많이 빠졌을 때는 악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보세요. 2,900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2,850까지 갈 수 있다. 2,8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2,700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거 저점을 누가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2,900 찍었을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지수는 3,000 한 10포인트 정도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목금 반등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막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3,000포인트를 넘었어. 그럼 우리 지수의 고점은 어딜까? 뭐 4,000포인트냐, 5,000포인트냐. 이런 어떻게 보면 공연불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 3,000을 깼어. 2,900까지 내려왔어. 어디까지 빠질까? 850이냐, 800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850을 가면 어떻고 800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것만 확실하다면 이 꼭지점을 우리가 못 잡더라도 어느 자리부터는 계속 사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점에 우리가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어느 레벨 이하부터는 계속 사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꼭지점을 맞춰가지고 꼭지점에서 사서 이걸 끌고 간다? 사실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3,000 밑에 있을 때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악재가 넘치고 주식이 쌀 때만큼 큰 기회는 없어요. 좀 몇 달치를 놓고 본다면 악재가 많고 주식이 과하게 싸져 있을 때만큼 큰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10월 달은 2021년 10월 달은 큰 기회의 달로 점철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럼 뭘 사냐, 무엇을 사느냐. 뭐 이런 두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무엇을 살까에 대한 고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증시 빠지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이 가장 클 텐데,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될수록 기초로 사실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차트와 밸류라는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유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이제 첨가가 돼야겠지만, 성장성, 첨가가 돼야겠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셔야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뭐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뭐 어떤 시황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고 갈 것과 쳐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할 줄 아셔야 돼요.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도 사실 간과히 여길 수가 없는 게요. 차트도 간과히 여길 수가 없는 게 차트상 종목들을 좀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추세가 조금은 살아있는 종목들 아니면 뭔가 특정 수급들이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엑시트가 안 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들고 가볼 만한 거죠. 하지만 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어떤 엑시트의 흔적이 보인다든가 내지는 추세가 좀 많이 이탈이 됐다든가 여기서 이제 추세를 볼 때는 단기 추세가 아닌 중장기 추세를 보셔야 돼요. 중장기 추세가 이탈이 됐다던가 이러한 종목들 근데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아. 과감히 종목 교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살까에 대한 질문도 사실 이 두 가지 가장 뭐 기본적인 토대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최근 장 안 좋았을 때도 추세가 셌던 종목들,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 아니면 원래 좋은 회사인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시황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리비안 관련주다 해서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또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원전 관련주가 또 강합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이런 이제 강한 종목들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좋은 회사가 시황 때문에 같이 그냥 밀려 내려온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답이 뭘까요, 사실? 아까 제가 지수가 이제 2,900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이 2,850이다, 800이다, 700이다 뭐 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이런 거에서. 정답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휴황이 많이 밀려 내려왔으니까 좋은 회사가 싸져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피킹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과 피킹을 병행을 하셔야죠. 꼭 하나를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보유 종목들은 들고 갈 것과 쳐내야 될 것을 좀 구분을 이제는 뭐 늦어도 11월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 10월 달, 11월 달을 어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수 플레이, 그리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인데, 자, 지수 플레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수가 추후에 반등을 보일 때, 지수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단기적인 또 고수익을 노리는? 왜? 어차피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이런 플레이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 플레이 관점에서는 어떤 섹터를 볼까를 제가 이제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이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2차전지 쪽이죠. 셀 쪽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 쪽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타 등등 자동차 쪽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다예요. IT, 자동차, 인터넷 플랫폼, 2차전지, 일부 바이오 이게 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IT랑 자동차를 빼놓으면요.
없어요. 이 IT 자동차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소 지수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IT는 사실 많이 힘들죠, 상황이. 물론 이제 금요일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IT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사실 IT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싸기도 해요. 근데 자동차는요, 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는 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하락장 때도 자동차주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 그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매출 볼륨이 낮아질 수밖에, 컨센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놓였었는데, 이 현상이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점은 지나지 않았느냐, 즉 피크아웃은 좀 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재에는 둔감해졌어요. 호재에는 반응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만큼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좋은 소식은 없어요.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해졌을 때. 최근에 사실 남북경협 섹터가 그랬거든요.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뭐 별 반응이 없고, 좀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가고, 그런 시기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의 자동차 섹터가 이 지수 관련 여러 가지 섹터에서는 가장 우위를 일단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섹터를 적절하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건 어떤 지수 플레이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 섹터는 특이한 게 파생되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전부 자동차예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도 전부 자동차고, 이 자동차 업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부품 업체들을 같이 끌고 다닙니다. 그렇죠. 종국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보게 되는 게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증시와 무관하게 어떤 테마 성격으로 강했던 리비안 관련주들도 결국은 이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화면은 지금 이게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 이게 이제 로블록스입니다. 이게 로블록스를 접하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고, 로블록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아바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그냥 돌아다니다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유즈맵 세팅이라고 해서요. 유즈맵 세팅이라고 해서 이 로블록스 안에서 유저들이 새롭게 창조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 이 영화를 보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그 첫 번째 게임에 나오는 그 인형이, 거대 인형이죠. 그리고 여기 유저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이 게임을 즐기는 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모멘텀 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서 이제 자동차는 어떤 지수 플레이 관점에서의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면, 메타버스는 전형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통용이 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거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통용이 된 건 처음, 첫 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직도 양산을 시키고 있는 섹터예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5월 달, 6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는 좀 조정을 줬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역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석 때 전후해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수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리거가 발생했다. 그 트리거가 오징어 게임.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상승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연초까지 강했던 섹터거든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트리거를 만나서 시세가 발현이 된 건데, 즉 오래 쉰 섹터들은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 한 뭐 3달, 뭐 짧게는 3달, 길게는 6달 이상 이렇게 쉰 그러한 섹터들. 하지만 그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시세만 쉰 겁니다. 이러한 섹터들은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반응을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트리거는 뭘까요? 앞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의 트리거는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메타버스의 트리거는 메타버스 ETF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번 강하게 시세를 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타버스 ETF가 다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제 ETF에서 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메타버스가 예전에 그냥 단순한 어떤 성장에 대한 이게 사실 연 5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ETF에 담으면서 이제 제도권에 제대로 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일단은 트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트리거. 그래서 향후에 모멘텀 플레이는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전에 역시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죠.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요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극장에서 이 디즈니의 여러 가지 상영작들이 지금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9월 달부터 좀 강했었어요. 사실 시장이 조정을 줄 때.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눌려주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하시면 다시 한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지수 플레이와 모멘텀 플레이와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볼 만한 현재 시점에 그런 섹터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말 연초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때는 지나고 보면 사실 매년이 사실 뭐 그게 그거예요. 뭐 21년이나 20년이나 뭐 그게 그거지만 우리가 항상 이때는 어떤 소망을 많이 안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기대감이.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 즉 시대의 흐름. 지금 이거 뭐 만화의 한 장면인데 뭐 그대는 왜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10월 달은. 왜? 연말 연초로 넘어가는 초입이니까. 즉 2022년을 겨냥한 이때 실제 어느 정도나 그 섹터가 좋아질지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이 기대감을 가장 연말에 받아갈 수 있는 sek터, 즉 시대 흐름에 맞는 섹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사실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시대 흐름의 대표 주자거든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를 이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향성이 너무 뚜렷해요.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항상 이 2차 전지는 부담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만 부담이 되는 거지 방향성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차 전지는 그럼 어떤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볼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상 싼 종목을 좀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도 계속 확 찾아봐야 될 거고, 왜? 이쪽은 쌀 거니까. 싼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가, 이게 10억 이상이면 대주주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12월까지 주식 팔아야 돼요. 이게 차익에 대해서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이 대주주 양도세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2차 전지입니다. 이 타이밍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한번 눌리는 타이밍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10월 달, 11월 달에. 그때를 한번 노리셔라. 그래서 연말 연초에 또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드리겠고요. 자, 친환경은 제가 또 얘기하기도 사실 입이 아플 정도지만 너무 당연한 우리에 나아가는 방향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이 관련된 주장들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불어닥친 어떤 전력난과 에너지난도 이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들도 실제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관련돼서는 탄소나 수소 관련된 종목들, 과거에는 풍력과 태양광이었다면 작년에는, 올해는 탄소와 수소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말 연초에는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사실 2022년이라고 친환경 드라이브가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걸리는 거고, 23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걸리는 거거든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역시 또 위드 코로나인데, 제가 2주 전에도 위드 코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서두의 주제로 지금 시대 흐름 관련돼서 종목들을, 섹터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연초가 되면 이때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만, 딱 이 타이밍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을 딱 그 시기일 거예요.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일 거거든요. 위드 코로나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형적인 현재 21년 그리고 22년으로 넘어간 이 과도기에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이어지는 한국경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지수 플레이의 어떤 섹터,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의 섹터, 그리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그 중에서도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한국경제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바꾸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